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김종석 앵커의 휴가로 제가 일주일 동안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40.8%, 더불어민주당 42.2%, 국민의힘 지지율이 6개월 만에 40%대에 진입하며 양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엄 이전으로 여야 지지율이 돌아간 건데요. 그 원인과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뉴스톱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겨주시면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월요일 뉴스톱10 뉴스 고수 4분 소개합니다. 네, 월요일 톱10 나훈아 씨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58년 노래 인생을 어제 저녁에 마무리했습니다. 나훈아 씨는 은퇴 마지막 공연에서도 소신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대표곡 가운데 하나죠. 공을 부르면서 정치권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듣고 시작하시죠.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예, 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훈아 씨가 정치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자, 왼쪽이 오른쪽 보고 잘못했다 쌩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왼쪽 팔 오른쪽 팔 들어 보이면서 니는 잘했나?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허준현 변호사님, 이 발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어제 또다시 해명을 했는데 어떤 해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것은 한쪽만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금의 상황이 반드시 어느 한쪽만 혼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화를 들었냐면 자신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형제가 싸우면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가려서 잘못한 사람만 혼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혼냈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회초리 맞고 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지금 형제가 화합을 해야지 서로 방목하고 싸우면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어머니가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 그걸 소개한 그 함의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얘기한 걸 가지고 야권 측에서 굉장히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것은 사실상 좌우 진영 논리가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인데, 본인이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 왼쪽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민생과 경제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한쪽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의 목소리가 호도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재반박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 말의 취지는 다 잘못했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목소리를 낸 것이라는 뜻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왼쪽, 니는 잘했나? 자, 왼쪽에 있는 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김원희 의원은 입 닫고 갈 것이지 무슨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서 저런 말을 하느냐라는 반응. 자, 그리고 김영록 전남지사는요. 계엄은 잘못된 건데 이쪽도 잘못됐다. 저쪽도 잘못됐다. 양비론 물타기 안 된다. 내가 아무리 팬이라도 이건 안 되겠다. 이현주 민주당 의원, 오른팔이 감염돼 썩어가는데 그럼 오른팔 냅두라는 거냐? 왼쪽 잘못했다는 말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최민희 민주당 의원, 그럼 계엄도 그냥 넘기자는 것이냐?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현중 의원,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한 분야에서 정말 58년 동안 정말 정상에 있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은퇴를 하는 시점에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를 응축적으로 한 이야기인데,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비롯된 것은 지난달 12월 7일 날 대구 공연 때, 그때 이제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 그때 나훈아 씨가 정말 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말 이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마지막 서울 공연에서 정말 이번 사태를 보면 결국은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에 대한 이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29번에 걸친 탄핵 소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을 미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오랫동안 그래도 정치 분야는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에게 했던 감성에 자극을 줬던 나훈아 씨가 마지막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듣고 반성해야 될 텐데, 소크라테스 형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고 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네 분을 보면 내 자신을 알라라는 이야기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즉 지금 이 나훈아 씨가 이야기를 한 것은 자, 스스로가 한번 반성해 보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한 거지만 그러나 이 사태가 또 비롯되게 된 출발점들, 자, 그러면 민주당은 과연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일했느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의 경제와 안보 이 문제를 좀 지켜달라. 예.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이 이야기를 정말 거인이 마지막에 정치권에 던지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걸 가지고 오지랖이 넓다 뭐 등등 이야기를 보면 참 우리 정치권이 보면 남 이야기는 안 듣는구나라는 걸 또 한 번 증명한 것 같습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네. 제가 그 현장에서 나왔던 발언을 거의 비슷하게 재구성을 하면요, 이렇습니다. 자, 국회의원인지 무슨 도지사인지 잘 들어요. 제가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 막 뭐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니는 잘했나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 오른쪽 별로 잘한 거 없어. 그렇지만 니는 잘했나, 왼쪽 니는 잘했나, 이런 뜻인데 이걸 갖고 딴지를 걸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 현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하는 말 그냥 새겨 들으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들 중에서도 분명히 나훈아 씨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고깝게 듣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뭐 거기에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뭐 이게 잘했네, 못됐네, 오지랖이네 이런 말을 하면 나훈아 씨의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더 화가 나서 민주당을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지금 국민 절반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좀 정치를 해야 될 때인 것 같다. 그래서 예. 저는 이 논란은 민주당 쪽에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보면 나훈아 씨는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께 혼날 때 형제끼리 다투면 물론 누가 시작은 누가 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둘 다 종아리를 맞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의 어떤 훈육과는 좀 다르다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자식을 대하는 법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 사실 뭐 그 어머님은 이제 국민 유권자로 보이는데 예. 저는 이게 논란의 대상인지 논쟁의 대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훈아 씨가 일단 SNS를 통해서 글을 올린 것도 아니고 본인의 공연을 구성한 거거든요. 예, 공연 구성을 보면 나훈아 씨의 특징은 뭐냐면 언론 앞에 잘 나서지 않고 그렇습니다. 본인 공연에서 시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을 공연에 녹여내요. 그러니까 이게 공연인데 이 공연 자체는 예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에 관련돼서 지금 검열하자는 건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건지 글쎄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특정 뭐 정치 세력을 무조건 두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왼쪽 오른쪽이지 대통령 네. 관련된 얘기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예. 현 정치 상황을 정리해 볼 때 진보와 그다음에 보수 양측 다 잘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게 또 그 배경이 뭐냐면 이게 지역구도를 발판으로 삼아서 잘하든 잘못하든 지지를 계속 받는 이 정치 문화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식의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유독 이번에만 이전엔 그런 적이 없어요. 예. 이번에만 민주당에서 좀 발끈한 모습을 보이고, 특히나 이현주 의원님의 저 말씀은
자유민주주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나훈아 씨가 자유민주주의를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이현주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모르는 건가요? 그다음에 좌우 근본 이념을 모른다고 말씀 주셨는데 글쎄요. 정치적 행보를 비춰보면 예. 그 말씀 하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허주연 변호사님. 이런 얘기도 했더군요. 나훈아 씨가 선거할 때 보면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퍼렇고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 동서화합이다. 필요하다. 우리 후세에 이런 나라를 물려주면 안 된다. 갈라치기 좀 제발 하지 마라. 사실 지난 총선 때도 보면 결과가 호남은 파란색, TK, PK는 빨간색.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사실상 선거의 결과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결국에는 지역색으로 갈리는 그런 우세한 분위기가 되는 것들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나훈아 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분단된 국가에서 이 좁은 국가에서 지역별로 또 나뉘고 또 갈라치기하고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좌우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누어서 반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그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상당히 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한테 시간 1년 정도만 주면 전라도 출신들은 다 경상도 가서 선거하게 하고 경상도 출신들은 다 전라도 가서 출마하게 하는 그런 법이라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아마 나훈아 씨도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을 출마 겁니다. 선언일까요? 글쎄요. 출마 선언으로 읽히지는 예.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1947년생이시니까 이제 올해 거의 8순이 다 된 나이시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나훈아 씨가 전라도에 가서 출마를 하신다고 하면 전라도 밴드분들이 뽑아주지는 않을까 하는 재미있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예. 나훈아 씨가 정치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전라도에 가서 본인이 출마하실 어떤 계획까지 있다고 예. 보기는 어렵지만요. 그만큼 본인이 이렇게 화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재미있는 아이디어까지 낸 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 사실 나훈아 씨의 공연을 좀 보고 싶고 영상이라도 좀 제공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늘 아무한테도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11명의 대통령의 역대 사진을 쫙 걸어놓고 나는 지금 58년 동안 노래할 동안 대통령 11명 바뀌었는데 나는 지금도 가수를 하고 있다. 근데 나는 역대 대통령과 사이가 다 별로 안 좋았다. 왜? 부르는데 나는 안 갔다. 내가 왜 거길 왜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죠. 나훈아 씨가 정말 음악에 본인의 모든 것을 걸었고 또 음악 이외에는 사실 별로 그렇게 다른 활동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한 곡을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음악에 대한 자존심 한 2,000곡 정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대부분의 노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그 시대상을 반영한 그런 노래들입니다. 저도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근데 그만큼 본인의 어떤 내적인 어떤 이 공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 재벌 총수가 본인과 관련된 행사에 나훈아 씨에게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와서 노래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훈아 씨가 그러면 표 사서 제 공연에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김정은이 불렀을 때 내가 그 앞에 가서 왜 노래하느냐라고 안 갈 정도로 그만큼 음악 하나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들 사진을 쭉 한 것은 저 많은 대통령들이 그래도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비판도 받았죠. 대통령 임기는 뭐 5년 뭐 그 이상 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나훈아 씨는 꾸준하게 국민들에게 늘 인기를 얻었어요. 예. 그 이유는 음악에 대한 본인의 열정을 본인의 어떤 노래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예. 인기를 얻은 겁니다. 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음악인은 음악인대로, 경제는 경제인대로 이런 식의 어떤 한다 그러면 사회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훈아 씨가 하는 이야기대로 결국은 자신의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각에 이루는 게 아니라 자꾸 딴 데 넘보고 그리고 나훈아 씨는 그동안 보면 뭐 이 안도현 씨의 그런 이 시도 있습니다만은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넌 언제 딴 사람한테 한번 뜨거운 적이 있느냐. 자, 나훈아 씨는 국민들에게 위안과 그리고 감정의 어떤 이 편안함을 줬습니다. 예. 근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많은 정치인들은 과연 국민들에게 뭘 줬나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본인들이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지 않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딱 자기의 진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해서 저렇게 쏟아내는 것들 바로 그런 게 현 세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반발이 나왔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선 특히 이제 부산 출신이죠. 나훈아 씨가 부산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이런 반응도 내놓았습니다. 은퇴 공연에서 한 이야기까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하는 표현은 저는 이 정치권에서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민주당 사람들 발끈했다는데 속으로 찔끔했나? 틀린 말도 아닌데 자신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SNS 글도 올렸습니다. 사실 나훈아 씨가 그동안 여러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발언이 나올 때마다 사실 유불리를 따져서 본인들이 하기 유리하게 해석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랑은 또 왜 이래. 저의 이 모든 마음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국민들을 감동시켰던 가왕 나훈아의 말씀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한동훈의 예의 없는 제스처, 깐족대는 말투와 입모양이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웃픈 사실에 턱 빠지게 웃는 겁니다. 이런 한동훈 장관을 보고 소크라테스는 뭐라 꾸짖었을지 궁금합니다. 전화가 한바탕 안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예, 필요할 때는 다 갔다가 TV도 틀고 음악도 듣고 그러는군요. 나훈아 씨는 지난해 4월입니다. 예, 내가 노래하는 동안 대통령을 한번 바뀌었다. TV에서 유일하게 보던 뉴스도 요즘 안 본다. 정치권이 하도 수상해서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가 너무 성질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요. 정치권에 대한 발언 말고도 나훈아 씨가 북한을 향해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김정은이라는 누구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혼자만 살찌고 혼자만 미사일 발사하고 혼자만 핵실험하고 뭐 등등의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도 계엄 과정에서 군인들이 잡혀가는 것을 너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안타깝다. 이러면 북한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 뭐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허준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강경한 반응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평양 공연에 본인도 가지 않았다고 과거에도 얘기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서 추진됐던 공연이죠. 평양예술단 방북 공연 당시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 김정은 앞에서 노래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필요하다고 하면 고모부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배불리 먹으면서 굶고 있는 인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착취를 하는 사람인데 나의 서정적인 노래, 사랑과 꿈과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그런 어떤 인류애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가사를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도종환 문화부 장관이 왜 나훈아는 안 왔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물으니까 스케줄 때문에 안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국가에 부르는데 어떻게 일개 가수가 이렇게 자기 스케줄을 이유로 그걸 거절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풀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북한과는 굉장히 다른 국가죠. 그러니까 한 가수가 자신의 어떤 신념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공연에 이렇게 참석하지 않는 것. 특히 나훈아 씨는 재벌이 불러도 자기는 공연장에서만 공연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일 파티에 가서는 노래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수로서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가수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이런 소신, 안보에 대한 소신은 굉장히 투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지난 4월에 저런 김정은 위원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는데 악플이 굉장히 달려서 시달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 인민들,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런 소신을 밝히는 것이 어째서 악플의 대상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 계엄 과정에서 군인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군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셨을 겁니다. 뭐 그거와 이 나훈아 씨의 발언과는 별개로 그런 군인들의 안타까운 점도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자, 나훈아 씨 58년 만에 마지막 무대를 어떤 노래로 장식했을까요? 워낙 많은 히트곡이 있는데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살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왜 역시도 없다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 사내답게 갈 거다. 이현정 의원님, 사실 제가 얼핏 기억해도 작사 작곡한 것만 해도 한 800곡 정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 싱어송라이터로 유명한 분이죠. 마지막 곡을 사내 이렇게 잡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본인의 인생을 본인답게 살다가 이제 은퇴를 한다. 이런 아마 의미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 아마 이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총 곡이 한 2,000곡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곡들을 또 후배들한테 나눠줘서 맞아요. 뭐 땡벌 같은 노래는 또 그렇게 또 유행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예. 후배들한테도 정말 평생 먹고 살 만한 그런 히트곡들을 다 남겨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다른 후배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번에 한 1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이제 마지막 공연을 쭉 해왔고 서울에서 이제 세 차례 10월, 11, 12, 14, 12 세 차례 마지막 이제 공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어떤 이 곡을 바로 이제 사내라는 노래로 한 겁니다. 예. 즉 그동안 57년 동안 1967년도에 아마 데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이 정상을 유지해 오면서 본인 나름대로의 소신과 어떤 결기 또 어떤 음악성 이걸로 이제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사내라는 노래를 이제 마지막으로 불렀는데 참 인상적인 저희 갔다 온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이 드론을 이용해서 마이크를 예. 이렇게 날려 보냈다고 그래요. 참 그런 어떤 퍼포먼스는 대단합니다. 어떻게 본인이 생각했을까요? 아마 전부 다 이걸 다 하고 그리고 기자들이 제일 불만이 뭐냐면요. 이 나훈아 씨 공연은 기자들 주는 표도 없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광클해서 예. 겨우겨우 기자들이 갈 정도로 그만큼 일체의 특혜가 없는 공연으로 유명합니다. 예, 허재현 변호사님. 구름 위를 걷고 살았다. 나는 별 스타였으니까. 이제 땅에 내려가서 걸으면서 살 것이다. 자, 내가 그만두는 게 서운하나? 서운해? 그래서 그만두는 겁니다. 제가 그만두고 돌아가는 나한테 잘 가라 이렇게 손 흔들면 얼마나 제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힘이 남아있을 때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관객 앞에서 눈물을 흠뻑 흘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조차도 저는 정말 가황 나훈아다운 모습이고 또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운하니까 떠난다라는 얘기가 그야말로 그동안 본인이 걸어온 스타로서의 행보. 나훈아 씨는 스타라는 것은 대중 친화적인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별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특히 뭐 라이벌인 남진 씨도 그렇고 이 스타라고 하더라도 대중과 소통하고 팬들에게 굉장히 소탈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됐지만 저희 시절의 은둔형 스타의 대표가 서태지였다면 조금 이전 시절의 은둔형 스타의 정말 그야말로 시초이사 대표는 나훈아 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70년대를 풍미하면서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거의 전설과도 같은 그런 히트곡을 남기는 그런 대가수로서 나훈아 씨가 한 번도 대중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나훈아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이른바 가짜뉴스가 퍼질 만큼 나훈아 씨의 행보는 궁금증과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먹고 살아온 스타이기 때문에 서운할 때, 아쉬울 때 뒷모습을 보이고 분신과도 같은 마이크를 날려보내서 이제는 관객들에게 그 마이크를 돌려준다는 그 퍼포먼스 자체가 나훈아 씨의 가수 인생을 그야말로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사실 나훈아 씨가 보통은 가수들이 2시간, 3시간 이렇게 공연하면 혼자서 막 20곡 이상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게스트를 두고 한두 사람 후배들이 대신 불러주기도 하는데 나훈아 씨는 게스트를 안 두는 공연자로 유명합니다. 어제 금요일 1번, 토요일 2번, 일요일 2번 총 5번의 노래를 부르는데 5번에 걸쳐서 게스트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본인들 후배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 돈 내고 나 보러 오는 건데 다른 가수 보러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공연자 관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는 막걸리 빈대떡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별을 따온 거죠, 이제 별에서 내려오신 건데 사실 저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신비주의라는 마케팅 전략이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사실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저분이 이제 47년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47년생이면 사실 상당히 가난한 시절부터 6.25도 겪고 산업화, 민주화까지 다 겪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이 겪었던 그 정서를 노래에 녹여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래가 어떤 그 국민적 정서를 건드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인들한테 일갈했던 것처럼 어른이 얘기하면 들어라 이 말도 그래서 저는 사실 와닿은 부분이 없다고 예,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어른다운 삶을 살아왔고 본인이 진짜 속된 말로 이 대중과 어울리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렇게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한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스타야를 그만두고 대중과 어울리면서 남은 삶을 살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종종 메시지를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진영 차원이 아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어른들로서 살아가는 젊은이들한테 예. 그간에 본인이 살아왔던 여러 경험들을 책으로 내는 것도 전 권장해 드리고 예. 싶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허준 변호사님. 47년 부산 출생, 66년 데뷔, 2024년 은퇴 공식화했고 대표곡은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사실 나훈아 씨가 이렇게 최정상의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데에는 1946년 호남 출신의 남진 가수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를 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서로 공존하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양쪽 날개로 두 가수가 이 가요계를 쭉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나훈아 씨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사실상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야말로 남진 씨와 나훈아 씨는 70년대를 대표하는 우리 호남과 영남의 대표 가수죠. 그리고 이미지도 굉장히 상반됐었어요. 사실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 남진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세련되고 꽃미남의 부잣집 아들 이런 이미지였고 목소리도 굉장히 부드럽고 미성이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집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예. 뭔가 거칠고 호방하고 강인한 이미지 그리고 싱어송라이터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가수였죠. 그리고 사실상 두 사람이 라이벌로 노래 한 곡 히트하면 또 다음 노래 내고 한 곡 히트하면 또 다음 노래 내고 같은 무대에 선 적이 한 번 있기는 했었지만 같은 무대에 서는 모습조차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양측이 팬덤으로 갈려서 우리나라에서 이 아이돌형 팬덤이 어떻게 보면 두 사람에게 처음으로 시작이 됐지 않았나 하는 좋은 라이벌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지금은 남진 씨는 굉장히 좀 친화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둘 중에 누가 먼저 은퇴를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아무도 은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나훈아 씨는 나훈아 씨답게 최정상에서 지금 마이크를 내려놓는 선택을 했었고 예. 남진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예. 마음을 표현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두 사람이 같은 무대에 서는 걸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러게요.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기는 하지만 남진 씨가 페이스메이커를 잃었어도 나훈아 씨만큼 또 힘을 받아서 또 계속해서 친화적인 예. 모습으로 좋은 노래 발표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나훈아 씨는 이제 저 하늘 위의 별에서 날개를 접고 내려와서 아까 빈대떡 먹고 싶다 이런 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나훈아 씨의 성격상 약속했으니까요. 끝까지 자신의 어떤 그런 은둔형의 어떤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고수하지는 않을까 싶기도 한데 나훈아 씨가 장서는 날 빈대떡 먹는다고 하면 주변이 네. 난리가 날 것 그러겠네요. 같습니다. 이현정이요? 저는 이제 나훈아 씨 보면서 저는 정치를 하니까요. 이 정치를 평론하니까 세대 교체라는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뭐냐면 나훈아 씨가 고관한을 만들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참 고민하고 또 세계 여행도 다니고 어떤 이 악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놓는 노래가 보면 굉장히 시대적인 어떤 흐름들을 타는 노래입니다. 그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들을 본인들이 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상에 있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세대교체 이야기하는 게 자꾸 나이만 젊은 사람들만 세대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드신 어떤 정치인들이 스스로가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나 이런 걸 맞도록 과연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게 맞춰 나가는지 저는 그걸 좀 나훈아 씨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 끊임없이 본인을 단련하고 새로운 어떤 흐름을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 때문에 정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훈아 씨의 어떤 발언 하나를 놓고서 정치인이 왈가왈부하지 말고 정말 그 삶 속에서 가져왔던 정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뭔가 그런 결국은 음악이라는 거 그리고 항상 스스로를 노력한다는 거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
자, 팬들도 나훈아 씨의 마지막 공연이 참 아쉬웠나 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부모님이 이제 전부터 오고 싶어 하셔가지고 이제 이번에 정말 서울에서 마지막 콘서트라 해서 네, 이제 취소표 이렇게 주어가지고 두 분 같이 모셔왔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천안 사시는데 이제 천안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제가 못 해드려가지고 이제 서울 이제 마지막 기회다 해서 네 잡아가지고 보내드린 겁니다. 사랑합니다. 오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울 때 그때 울겠습니다. 그니는 간 곳이 없네. 나훈아 씨가 그 팬들 중에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 할머니가 계셨나 봐요. 근데 자기를 보고 오빠라는 말을 하니까 내가 그렇게 나이가 먹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나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무대에서는 내려오시지만 앞으로도 많은 좋은 얘기를 많이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모아놓고 밥을 먹으면서 총이라도, 그게 안 되면 칼로라도 나를 지켜달라라고 얘기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자, 쳐들어올 거야? 체포하러 올 거야? 그러면 경찰들도 얼굴 공개하고 들어와라. 나중에 다 일일이 찾아내서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체포영장이 재집행될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으나 이르면 내일 아니면 15일쯤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윤건영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답해야 합니다.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 경호처 간부 5,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 언제든 자신의 목숨까지 던질 각오를 하며 일해온 수많은 경호관들은 특정인의 사병이 아닙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그들에게 범죄자가 되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성추행 부의장. 윤건영 행안위 간사죠. 예. 1월 12일이니까 어제입니다. 경호처 6명과 간부 6명과 윤 대통령이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경찰에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갖고 막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자, 실탄을 챙겨라는 지시까지 있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보라고 하는데 이게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처음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거부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 계엄 때도 그랬고 계엄에 뭔가 실탄을 소유하라, 뭐 체포하라 이런 얘기도 지금 줄줄이 사령관들이나 이런 그 관계자들이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경호처 내부에서 내부 동요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저 12일 어제 점심 이전에 사실 그 경호처 내부에 간부 회의가 오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장급, 3급, 4급 다 참여하는 한 2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 때 사실 그 김성훈 차장, 경호처 차장이 우리가 대우를 유지해야 된다, 대통령을 계속해서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단 2명, 그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김신 가족부장을 제외한 전원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 전부 다 범죄자로 만들려는 거냐면서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6명이 대통령과 직접 식사를 했던 6명 중에서 분명히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있었던 걸로 예측할 수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예의가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 이 제보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여당이나 아니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저는 이 6명이 식사를 했고 이 6명 중 누군가가, 아니면은 그 6명 중 누군가가 본인의 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 팀을 통해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고요.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얘기다. 왜냐하면 지금 경호처 내부의 동요가 본인들이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외부로 지금 내부 고발 차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거의 사실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발언들이요. 오늘만 나온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입에서요. 하나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태평양 집회 오는 사람들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요구 할 수 있습니까? 뭐 일반적인 요구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깜짝 놀랐어요. 이게 경호처 직원한테 체포 방안을 위해 무기나 총이나 칼을 사용해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살인을 교사한 겁니다. 이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평가 한번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추후에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적법성 여부 판단이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직원한테 총칼을 사용해라는 말을 했다면 이건 살인교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 적법성 여부 판단이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에서 현재 부인하고 있고요. 자, 오늘 사진이 좀 찍혔는데요. 자, 이현정 의원. 네. 저 가방이 있고요. K1 소총을 들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이 여러 차례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저 안에 총이 들었는지 가방만 빈 가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어디 훈련 가는 듯한 모습의 그런 영상들이에요. 그동안에는 안 보였던 모습이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 복장이 이제 전술팀들 복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맨 그 백팩 같은 거기에는 아마 뭐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 안에는 이제 무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이제 특히 경호원들도 저렇게 어떤 무기를 밖으로 내놓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드문 형태입니다. 그렇죠. 뭐 헬멧 쓴다 이런 것도 굉장히 제가 처음 보는 거고,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할 때는 항상 무기를 숨긴다든지 예, 그렇죠.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가방이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근데 경호원들이 저렇게 전술 복장을 하고서 나온다는 의미는 결국 이 사진들이 찍힌다는 걸 이제 알고서 저는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위력 과시나 어떤 우리가 이렇게 준비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러한 좀 긴박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건 뭐 저는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은 지금 직위 자체가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런 위치에 있지 않는 분이 저런 지시를 했다면 저는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아무리 그렇지만 글쎄요, 그 여러 명의 어떤 경호처 간부들인데 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만약에 저게 확인이 되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경호처 내부도 굉장히 아마 분열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경호원들이 사실은 여기가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자칫하면 본인의 직업, 그다음에 본인의 연금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서도 강원파가 좀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네. 이게요, 대통령실 경호처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뭐 밥을 먹었는지 이 여부는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만 무슨 무기 사용을 얘기했느냐, 윤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경호처 내부에서 갈등이 있다. 경호처 관계자가 나와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안에서 술렁이고 있고 간부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등등이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대통령실 측에서 경호처 측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일부 어떤 간부가 안에 그 대통령실 관저의 어떤 개요를 설명해주고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밖에다가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을 발본색원해서 그 사람을 보직 해임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안에서의 내부 고발자가 있고 그것들을 속아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경호처 내부에 상당한 동요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 내부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대통령 측과 상의를 하지 않고 경찰에 출석을 하고 사직서를 냈다는 점, 그리고 뒤이어서 이진아 경비본부장까지 경찰에 출석했다는 점이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에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내부망에서 체포영장 집행은 정당하다.
라는 어떤 내부 글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또 삭제를 해라. 또 부당하다. 삭제하지 못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는 지인을 통해서 방송국에다 불안하다. 이러한 것들을 보낸 것이 지금 경호처 내부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이어서 이제 대통령께서 뭐 총이 아니면 칼이라도 써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이고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도 사실 지금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통 영화를 보면요. 칼을 드는 사람은 주로 악당입니다. 정의로운 경찰들은 맨손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런 총이 아니라 또 칼을 써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모두가 유혈 사태는 막아야 된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정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실망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윤기찬 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체포영장 재집행이 코앞에 다가오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사람은 아닙니다만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라는 사람이 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꼭 봐야 한다면서 반드시 폭군의 목을 어떻게 해야 한다. 저희가 말이 섬뜩해서 땡땡땡으로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유혈 상태를 바라는 거냐, 인간 사냥으로 뭔가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길로틴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제 적법과 관련된 논쟁은 있어요. 어떤 것이 적법이고 둘 다 적법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경호처 관련돼서는 일단 첫 번째는 윤건영 의원의 하신 말씀은 지금 윤건영 의원의 세 번째 얘기잖아요. 첫 번째는 뭐 가짜 출근과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라고 해서 한번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안전가옥에 바를 만들었다. 이 부분도 후속적인 본인의 입장 표명이 없어요. 부인에 따른. 그다음 이번에도 이제 저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반박을 했고요. 아마 대통령은 명령이 아니고 당부를 했겠죠. 이 유혈 사태나 이렇게 좀 뭐 폭력 사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의 뭐 적법 절차에 의한 경우에 임해달라 이런 식의 당부를 했겠죠. 아마 대통령이 칼이나 총을 언급한 이런 부분은 지금 경호실 내부가 아까 쭉 몇 분이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정보가 새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과연 과잉 행정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체포라는 게 대통령이 체포에 응하는 것이 맞다는 국민이 많으시겠지만 체포라는 것은 조사를 위한 하나의 수단적 절차인 것이고 중간적 절차거든요. 그러면 조사는 진술을 듣기 위함인데 대통령 지금 입장은 나는 나가더라도 진술 거부를 할 것이야 라는 입장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체포를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에 실익이 없는 이 행정 절차를 위해서 수백 명을 동원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저렇게 양측이 갈려서 유혈 사태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적법 절차 뭐 법치 이전에 사실은 행정의 적절성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러면 다음 절차로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기소하든지 이런 식의 후속 진상규명을 위한 그 사법 절차가 마련돼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몇 분이 얘기했듯이 꼭 이 절차를 거쳐야 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납득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예. 자, 관저에서 캣, 고양이 아닙니다. 캣 포착이 됐는데 헬멧을 쓰고 전술복을 입고 대형 백팩, 소총 가방으로 추정되는 백팩을 메고 있는데 이 캣이 어떤 뜻이냐면요. 대통령 일행의 근접 경우의 경우에 만약을 대비해서 기관총 등 중화기를 휴대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방 안에 기관단총 이런 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저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저 안에 중화기가 들어있는 그런 군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실제 저게 사실이라면요. 만약에 충돌이 생겼을 때 누가 하나라도 저 장비를 꺼내들 경우에 큰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발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호처 쪽과 그리고 경찰 또 공수처 쪽은 서로 양방향에서 성을 뺏으려는 지키려는 이런 공성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여론전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신분상의 불이익이 즉시 발생할 수 있다. 연금 혜택도 다 사라지는 그러한 무거운 범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둡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의 지금 내전 상황인데 제가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대통령님과
우리 변호인들 사이에 흐르는 기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무슨 장갑차를 동원을 하겠다, 헬기를 동원하겠다. 결코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잘못되면 이것은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 내전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오늘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경찰이 만약 영장을 집행하러 들어온다면 이건 불법 체포 감금죄가 된다. 집행 시에는 경찰에 신분증 제시하고 얼굴 다 공개해라. 나중에 하나하나 찾아내서 고소고발하겠다. 자,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경호처의 영장을 방해하면 연금 혜택 사라지는 무거운 범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공수처에서 체포에 협조하라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이 강경파들한테는 빼고 나름 온건파 그 경호 부서에서만 그 체포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요. 서로 지금 여론전을 펼치면서 우리 편으로 지금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경찰이 만약에 공수처와 함께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경호처 입장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정도의 지금 예상되는 인원이 들어가게 됐을 경우 경호처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호처도 본인들이 경찰이 실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뚫린다는 걸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공포 마케팅, 우리 무기도 있어, 우리 무기도 쓸 수 있어, 유혈 사태 발생할 수 있어, 그리고 너네 얼굴 다 까고 들어와. 왜냐면 우리 너네들 고소고발 다 할 거야. 불법 집행이니까라고 하면서 그 경찰이 좀 주저하게 만들려고 하는 공포 마케팅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경찰이 저런 정도의 마케팅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저렇게 윤곽근 변호인이나 아니면 경호실 측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이제 곧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고 그걸 막지 못할 상황이 올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렇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좀 크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 며칠 전에 있었던 박정훈 대령의 판결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은 부당한 명령에 항거했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지금 1심이지만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부당한 명령에 항명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던 군인들 줄줄이 기소되고 지금 구속 수사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경호처 안에서 불법적인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법을 넘어서는 명령을 했을 때는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따르는 것이 본인들의 나중에 이런 법적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항명을 하고 저는 거부를 하는 것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좋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오늘 권한대행이 국회를 찾아서 여야 대표를 만났습니다. 서로 우리 편을 들어야 한다. 체포에 협조해라. 체포하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화면 준비했습니다.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최 권한대행께서도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그걸 막는 게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좀 최상목 대행에서는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좀 통과를 시켜달라. 체포는 좀 미뤄달라. 이런 입장인가요? 네. 우리가 12월 3일 날 그날 밤에 이루어졌던 계엄군의 국회 진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여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과 이 경호처가 대립하고 또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에 아마 저는 그 이상의 지금 파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코 이 문제는 저는 민주당한테도 유리한 국면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이 계엄 이후에 쭉 이 여론의 어떤 지형을 보면 최근에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결국은 이 민주당이 현재 사태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속적으로 뭔가 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뭐 이런 어떤 강행한 의지를 보이면서 그것이 여론의 나쁜 지형에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나면 아마 이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현행 법으로는 도저히 갈등을 수습하기 어렵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아마 법사위에서 야당이 이 추천 특검안이 통과됐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도 지금 특검을 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국 우리가 아까 나훈아 씨도 이야기했지만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잘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좀 타협점을 만들어서 특검을 통해서 뭔가 법률적인 시비를 좀 없애고 그렇게 해서 저는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요. 예,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민주당에 카톡으로 계엄을 옹호한다거나 내란 선전 행위를 하는 일반인들도 처벌하겠다. 이 발언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당에서는 이거는 입틀막을 넘는 혼틀막이냐라는 반응이 나온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지금도 일부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 이재명 대표 우리 아버지가 공산당이에요. 이렇게 하는 가짜 정보가 흘러다니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가짜 정보 틀어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가 음주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은 국민 그럼 일상생활 검열입니까? 대통령이 이미 도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나와서 하시는 걸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가짜 뉴스죠. 본인들도 그런 주장을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가짜 뉴스로 처벌한다라는 게 난센스라는 건 뭐 국민 여러분들도 다 익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메시지 1,600개 안 열어봤습니다. 더불어당과 이재명이는 공산당 조직이면 군에 숨어있는 일부 좌파들 또한 내란 공범이다. 민주당 파출소 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해서 정당이라면은 당연히 파출소나 유치장 같은 공무소의 이름을 쓰지 않아야 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린 것은 사기꾼 잡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격입니다. 예, 이 내용 전에 잠시 속보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내일 헌재 1차 변론을 앞두고 서면을 제출하면서 정계선 재판관, 민주당이 추천한, 그래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공정한 헌법재판, 헌법 심판이 어렵다, 탄핵 심판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변론기일 일괄 지정 5번을 쫙 지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구조정 변호사 나오셨어요? 이렇게 특정 인물에 대해서 만약에 기피 신청을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피의 재판을 이제 먼저 결정을 지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 남편분께서 국회 측 대리인인 변호사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특수한 관계가 있다.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뭐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5번의 기일을 일괄로 잡았거든요. 근데 탄핵 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
인용하기 때문에 기일에 대해서 정할 때는 양측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일괄 재판을 한 거는 방어권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편파적인 진행의 우려가 있다. 이 아마 두 개가 이제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가 있다면은 그 기피에 대한 내용을 먼저 결정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바로 헌재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심리는 거쳐야겠죠. 근데 전제로 삼아야지 심리를 한참 한 다음에 기피에 대해서 기피가 맞았다라고 하면 그 이전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법원에서는 기피에 대한 재판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거에 대한 문제를 일단락을 짓고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양쪽에서 뭐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없기 때문에 기피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렇게 갑자기 나온 건 내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시간 끌기다 이렇게 혹시 보십니까? 그렇게 보이죠. 어쨌든 이제 시간을 끌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헌재에서 뭐 기피 신청을 받아낼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고요. 물론 헌재의 결정이니까 제 개인적인 추측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헌재에서 아마 이 문제도 빨리 결정할 것 같아요. 기피 신청을 했으니까 이 문제 논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낼 거라고 보여지고 저의 개인적인 전망은 기피 신청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최진봉 교수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또 속보가 들어오면 차후 전해드리고요. 자, 카톡 검열이다, 아니다, 가짜 정보를 막아야 한다 등등의 발언들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이냐? 음주 단속하면 그게 국민 생활 검열이냐? 절대 아니다. 자, 반면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겁박하는 거다. 그럼 민주당을 왼손 오른손 비판한 나훈아 씨도 내란 동조자냐? 그러면 처벌해야 되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자, 박수현 의원이 지금 음주 단속을 예를 들으셨는데 음주 단속과 표현의 자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음주 단속은 해서는 안 될, 음주 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범법의 문제이고 지금 이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제 카카오 SNS를 통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의견 자체는 이거는 이제 사실은 기준 자체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일방적인 어떤 이 가짜 뉴스나 이런 어떤 비난의 요소 이거는 지금 현행법으로 다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의견을 교환하고 어떤 나눈 것 지금 전영기 의원이 주장한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일반인도 내란 선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아직까지 내란 부분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란 선전을 어떻게 지금 규정할까요? 자, 윤 대통령 헌재에서 지금 또 내란죄도 뺐잖아요. 그렇죠. 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윤 대통령 옹호하면 내란 선전인가요?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애매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민주당이 하겠다는 저 카카오톡의 일반인들의 어떤 의사를 하는데 오늘 아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예를 들었다고요?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본인의 아버지 들었던데, 근데 문제는 지금의 이 어떤 이 SNS 공간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아직 지금 어떤 면에서 모든 것들이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의견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부정선거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명확하게 가짜뉴스다라고 어떤 규정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무조건 이렇게 일반인들 거를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거를 생산한다든 이렇게 할 경우는 명예훼손 이런 걸 처벌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인들까지 단속하겠다는 이 취지가 어떻게 음주 단속과 똑같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던 전용기 민주당 의원 입장 변화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카카오톡이나 자기는 SNS를 퍼나르면서 자기는 범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내란 선전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명쾌하게 우리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구장현 변호사님. 워낙 지금 카카오톡이나 SNS는 확인 안 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게 여든 야든 극우든 극좌든 정말 검증이 안 된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극우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란 선동이나 계엄 옹호 이런 발언들은 전부 다 문제가 되니까 다 형법 90조 2항에 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 주장 자체가 사실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겁박이다. 그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억압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문헌에 내란죄를 범할 것을이라고 돼 있잖아요. 범한 것을이 아니라 그래서 죄가 만들어지는 내란을 모의해서 진행되는 과정까지가 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미 끝났어요. 쉽게 말해서 단종된 상품에 대해서 선전하든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거는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저거에 대해서 선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끝난 신군부의 내란죄, 그거는 완전히 내란죄로 평가가 끝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옹호 발언을 하면 그게 선전죄로 처벌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에 맞지 않는 걸 통해 가지고 처벌 가능성을 언급한다라는 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보통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는 얘기들은 사상의 자유 경쟁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올렸을 때 아니다 싶으면 반박을 하면 돼요. 단체 대화방에서도 그거는 틀렸다라고 해서 걸러진 내용들이 사실로 자리를 잡고 그것이 건전한 민주주의를 자리 잡게 하는 것인데 그거를 어느 쪽 주장 자체를 시작도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죠. 사상의 자유 경쟁은 모두가 자유롭게 얘기할 때 가능한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재단한 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입틀막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싸우는 것들이 요즘에 보면은 PDF 떴어요.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으세요. 이렇게 협박을 하는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민주당이 원하는 게 그것이다. 라면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박수현 의원의 예를 하나만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자면 음주운전이요? 예, 그 단속 방식이 우리나라도 위헌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영화 보면은 일괄 단속 절대 안 해요. 미국에서는 그 자동차가 휘청휘청휘청하면서 음주운전에 징후가 있을 때 내려서 한참 걸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런 문제점도 없이 질주하는 차를 세워가지고 하는 건 국민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있으니까 수사작용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박수현 의원의 얘기는 헌법적인 그런 논의를 잘 모르고서 얘기 좀 부적절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성치훈 부장. 여당에서는 이래요. 내란죄 프레임을 국민에까지 씌워야 되느냐. 나는 탄핵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나는 내란 선동죄네. 그럼 나를 1호로 고발하라. 자, 카톡 계엄 선포한 거다. 입틀막 공포 정치의 의도다. 이걸 넘어서 폰틀막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틀러와 게슈타포 개딸 의원들이 이게 폭군이다. 오세훈 시장 공화당, 민주공화당으로 개명하라. 이런 등등의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여당에서 너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검열이라는 단어, 그 빅브라더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카톡을 다 국가기관에서 들여다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카톡을 계속해서 검열 감시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허위 선동,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내자, 싸그리 다 잡아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과장해서 검열하자는 거냐, 이것까지 다 들여다보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허위 사실을 명백한 허위 사실을 퍼날랐을 때 그거에 대한 처벌은 지금도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 단종된 상품을 이제 다시 팔자는 거냐 이런 주장들도 하시는데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아직 계엄이 그리고 내란이 아직 시도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계엄이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아직도 여전히 이쪽 세력에서는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한 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다만 이것이 저는 정치적 레토릭으로는 좀 가능하죠. 정치적 레토릭으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내란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내란 선동죄에 해당하냐 안 하냐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법적으로 좀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논쟁과 관련된 주장을 해버리면은 다시 전선이 또 여기에 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뭔가 이 계엄과 관련된 탄핵과 관련된 전선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략적 측면에서는 조금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또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 너무 침소봉대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짜뉴스 극우 유튜버들이 퍼나르고 있는 이 내용들이 더 퍼지지 않도록 좀 자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목적성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게 전용기 의원의 개인 의견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의 의견인 건지 개인 차원의 발언이었던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그 가해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2차 가해에 수년간 가담했습니다. 그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사망한 그 억울한 사람들을 제 입으로 속도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속았으니까. 가짜 뉴스에 속았으니까. 카톡이 가짜 뉴스 성역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무슨 몇 명을 죽였느니 무슨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이 땡땡이 무슨 어릴 때 성폭행을 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왔다니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지금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카카오톡을 타고 가짜 정보로 돌아다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종북 좌파들을 쓸어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누가 종북 좌파죠? 어떻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그냥 너 종북 좌파야. 쓸어버릴게. 그래서 지금 이 계엄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비판하고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자, 이재명 대표 본인이 주장하는 그런 뉴스가 그러니까 가짜 뉴스야. 라고 하면 그게 가짜 뉴스로 정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자, 그러면 민주당이 그동안 김의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줄리 문제라든지 청담동 술자리 문제는 그건 가짜 뉴스일까요? 진짜 뉴스일까요? 자, 그런 데서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자, 본인 관련된 건 다 가짜 뉴스고 남이 관련된 거 저거는 진짜 뉴스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종북 좌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실제로 법원에 가서 판단 받아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를 그냥 자기 머릿속에 종북 좌파라 생각하고 비상계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도 저거 가짜 뉴스니까 단속해야 돼. 카톡에서 해야 돼. 끝까지 발본색은 해야 돼. 근데 그게 가짜 뉴스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확인하죠? 그런데 무조건 자기와 관련된 거는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야말로 독선 아닌가요? 예. 그렇다면 최진봉 교수님. 그럼 이재명 대표도 그런 본인에 대한 가짜 정보가 흘러다니면 그 사람을 찾아내서 일부만이라도 소송을 통해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든 민사적으로 책임을 받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침소봉대 얘기를 해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 저런 얘기가 그럼 진짜입니까? 저런 얘기를 퍼나르고 있는데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를 저렇게 막 퍼나르는 게 어떤 사람한테 얼마나 큰 치명적인 아픔이겠습니까? 그게 누가 됐든 이재명 대표를 떠나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민주당이 지금 하겠다는 것은 카톡이나 아니면 단체 방에 있다 보면 혹시나 저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있다고 발견이 되면 민주당이 만든 민주파출소라는 곳에 신고를 하시면 거기서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무슨 처벌할 권한이 있습니까? 뭘 합니까? 지금 민주당이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것은 그런 정보가 있으면 검토해 보고 그게 정말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라고 하면 그걸 수사기관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뭘 처벌을 하겠죠.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누군가는 수사를 의뢰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일반인들도 카톡을 통해서 그런 내란 선전 혐의를 퍼나르는 것만 해도 이거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도요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뭐 연예인의 어떤 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퍼나르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신고해 주시면 그걸 검토해 보고 민주당이 또 검토를 하겠죠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중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한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하겠죠. 민주당이 무슨 처벌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어떤 그 루트를 만들겠다는 것이지 민주당이 뭐 어떻게 개인 정보나 아니면 개인 카톡에 들어가서 다 검열을 합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민주당이 이런 신고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놨으니까 제보를 할 수 있는 거 만들어놨으니까 누구든 제보하시면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런 의도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민주당이 개별 사람들의 카톡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걸 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뭐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소속돼 있는 어떤 단체 카톡방 이런 데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제보해 주시면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먼저 시작한 거다. 민주당이 더 잘못이 많았는데 사과 한번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5호 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식 사상 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소위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죠. 매번 이렇게 뭐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 등 경주 울산에 사는 5살 동생도 피폭되었어요. 미래 세대 활동가 여러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수많은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의 가짜뉴스 괴담 살포는 보호받아야 하고 평범한 국민들의 의견 제시는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식 표현의 자유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구장희 변호사님. 사실 근데 민주당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헌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전용기 의원이 얘기했던 거는 내란에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날르면 일반인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하겠다라는 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건 내 아버지에 대해서도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라는 걸 근거로 삼거든요. 두 개는 전혀 달라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면 돼요. 기본 사법 시스템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지 민주파출소라는 걸 만들지 않아도 이거는 그냥 진행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근거로 삼아서 앞의 내용, 일반인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란 선전죄가 성립되지 않거든요. 근거로 삼은 거랑 내란 선전에 대한 쟁점이랑 전혀 달라요. 근데 그 내란 선전죄가 이러이러해서 게시물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를 못하는 게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 전혀 다른 걸 끌고 와가지고 동력으로 삼아서 민주파출소에서 고발할 조치를 취하겠으니 제보를 해달라라는 거는 일반인들께서 단톡에서 주고받은 게 누군가 캡처 떠가지고 파출소 여기에 제보하면 어떡하지? 라는 압박감을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그거 자체가 압박감을 느끼는 게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을 제약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 반대되는 주장을 억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적절한 것이고 예로 든 거는 전혀 다른 것. 이게 없어도 진행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 예입니다. 예. 민주당은 또 구구 유튜버도 고발한 상태죠. 10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여부도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7번째 소식 여론조사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요즘 공개되는 여론조사 숫자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민의힘 올라가는 분위기, 민주당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왜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는지 일단 먼저 정치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난 총선 국면에서 갤럽은 거의 다 4% 내지 5% 언제나 대부분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거의 171석 이석에 이르는 전국에서 10% 이상 이겼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가지고 일희일비할 일도 아니고 그걸 최근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탄핵 폭주, 특검 중독, 국가 핵심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우며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입니다. 제가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싫은데 이재명 대표도 싫다. 뭔가 좀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예, 이현정 의원님. 지금 12월 둘째 주 이후로 민주당은 4주 연속 내리막세를 타서 42.2. 국민의힘은 4주 연속 오르막을 타면서 40.8. 5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걸 볼까요? 오늘 리얼미터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고요. 자,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52%,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1%. 여기에선 아직 격차가 있습니다만 이 격차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갤럽이나 NBS라든지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보는 것은 계속 정기적으로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조사할 때 추세를 보는 거죠. 거죠. 그거를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언론사가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또 같은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계속적으로 할 때 그 추세를 우리가 보는 건데 지금 보시는 리얼미터 조사는 계속적으로 매주 월요일 날만 발표되는 조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공정성이나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12.3 계엄 이후에는 정말 이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머릿속에 그거는 좀 잊혀져 가고 있고 지금의 어떤 생기는 모습들을 보시는 거죠. 즉, 저는 아마 분기점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부터 시작됐지 않나 싶어요. 그 시점부터 그럼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이 있으면 민주당이 그래도 이 제1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정을 책임진 좀 안정감 있게
그러면 탄핵이나 이런 것들을 줬어야 되는데 문제는 끊임없이 탄핵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상목 대회도 지금 뭐 계속적으로 지금 흔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진짜 아까 이 나훈아 씨가 이야기했던 경제와 안보 문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집권 이 여당뿐만 아니라 제1당인 민주당이 좀 챙겼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지금 흔들어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 또 최근에 뭐 공수처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내란죄 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의 어떤 이게 이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반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그동안 하고 또 이런 경찰과 공수처의 이런 행태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론의 지형에서는 조금의 균형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국민들은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 이거는 여전히 많기 때문에 아직 뭐 이게 뒤집어선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서 결국 본인들의 위치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성추인 부의장. 뭐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아직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렇다면 민주당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대통령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직은 압도적인 1위지만 그런 계엄 선포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그런 어떤 여론을 다 가져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정치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뭐 두 사람 다 대선 출마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표의 교체로 원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준석 의원도 윤석열, 이재명 둘 다 날 받아 놓은 사람이다. 탄핵 심판 날 받아 놨고 그다음에 선거법 재판 2심 결과 날 받아 놓은 사람들이다. 하늘에 운명 맡기고 조용히 좀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가 대통령 적합도를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볼게요. 자, 31%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하지만 30%대에 갇혀 있다. 30%에서 그것도 초반까지 나오는 이런 지지율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사실 다자구도 차기 대통령 후보 다자구도에서 30%대를 기록하는 후보에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은 원래 잘 안 쓰거든요. 30% 정도면 상당히 압도적인 수치고 그 이전에 역대 대통령 차기 대선 그 지지율에서도 30%가 넘는 정도의 수치는 전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 정당 지지율이 좀 이제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보수가 좀 과표집됐을 뿐이다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에 그냥 오류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터부시해서는 민주당이 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보수가 좀 결집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저는 이 분명 지금 민주당이 실책하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실책을 하고 있느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다수는 여전히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 전선을 계속 프레임을 잘 구축하고 그 안에서 좀 싸워야 되는데 지금 전선 자체가 민주당 대 국민의힘 이 정당 간 경쟁으로 좀 변화해 가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뭐 국민의힘이 침소봉대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그런 것들도 유효하게 유효타로서 작용을 했겠죠. 근데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하면서 뭔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또 이건 억지다 하면서 뭔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니까 전선이 그냥 자연스럽게 탄핵 국면이 아니고 비상계엄 국면이 아니고 정당 간 대결로 와버린 겁니다. 물론 지금 정치 한극화가 너무 심화되고 있으면서 잠깐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 돌렸던 보수 중도 보수 지지층이 민주당에 대한 뭐 또 비토 정서가 너무 강하니까 다시 회복한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 더 탄핵과 이 비상계엄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좀 다시 구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뭔가 여론조사 이거 잘못된 거다 과표집된 거다 이렇게 터부시하다가는 이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구자림 변호사님.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지금 범보수권에서는 오세훈 7, 홍준표 7, 한동훈 5. 없다 모름 우응답이 31입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던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 이유 혹시 아세요?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 굉장히 민감한데 외국을 나간다는 게 좀 무책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국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즉각적으로 자신이 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사실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결국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31%밖에 얻지 못하는데 그게 예전부터 그냥 그대로 자기의 지지를
그냥 끌고 가는 그거밖에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보다도 낮고 그리고 모른 무응답이라는 분들은 사실 탄핵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분들일 텐데 그분들이 이재명 지지세로 넘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럴 때 보수에서는 사실 당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후보가 되어야 되고 그분들이 나머지 모른 무응답의 31% 안에서 지지율을 끌어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양자 대결이 되고 거기에 한동훈 대표도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지율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엔 개혁신당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개혁신당 집안 싸움이 점입 가경입니다. 오늘 회의 장면 한번 보시면 왜 제가 그런 말을 드렸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화면 보시죠. 최고위원 회의를 망치고 계시는 황영원 위원장님. 왜 들어오셨어요? 왜 들어오셨어요? 왜 들어오셨어요? 무슨 자격이십니까? 제가 이의 제기할 테니까 일단 앉으시죠. 회의 진행합시다. 이주영 정책의장님 명패 좀 갖다 주십시오. 갖다 주세요. 명패를 빼는 짜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를 보고 듣보잡이라고 하고 제가 대구에 선거할 때 준석이 그랬다고 중앙에 앉아서 선거에 출마하지도 않는 분들이 저를 징계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분들이 뭐 김철근을 위시해서 천하람, 이기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2022년 여름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최했었죠. 근데 이거 모두 발언은 맞습니까? 그때 8시 아직도 대선과의 조금 더 남았습니다. 네. 대선과의 관계성입니다. 자유권 때문에 길게는 해드리는데 너무 길긴 하네요. 그러니까 뒷사람들도 배려를 좀 겁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 활동하시는 분이 그 시간 지키는 것도 못하십니까? 아니, 원래 이거는 3분에서 5분 정도 발언이잖아요. 제가 오늘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야, 최진봉 교수님, 저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개혁신당이 정말 이제 뭐 더 이상 제가 볼 때 계속 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의원도 뭐 본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기 뭐 천하람 의원이나 본인 그러니까 지금 천하람 의원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이주영 현역 의원인데 정책위 의장이었는데 빼고 그러니까요. 구 의원을 그 자리에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의 사람을 앉히려고 했던 게 지금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이제 물러나게 한 것도 문제가 됐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권력 싸움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과 허은하 대표 간의 권력 싸움이 저런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당을 같이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저렇게까지 볼썽사하는 모습을 언론에 다 공개하면서 보여주면 정말 뭐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서로 알력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의원도 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악력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김철근 사무처장을 통해서 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허은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다 바꾸겠다. 그건 뭐 본인이 원하는 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이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준석 의원 측에서나 아니면 천하람 의원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 하던데 뭐 사적으로 돈을 이용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들춰내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 간의 어떤 알력 싸움에서 크게 부딪히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저분들 계속 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보면요. 이주영 의원이 비례 1번. 천하람 의원이 2번. 자, 이준석 의원의 주장대로 하면 허은하 대표가 비례대표 달라고 했다. 4월 총선 앞두고. 근데 안 줬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당의 대주주 오너는 이준석 의원이고 허은하 대표 실질적인 당대표, 월급 사장이고 여기서 지금 갈등이 빚어진 걸까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을 때 이준석 대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보면 결국 대주주와 전문 경영인 사이의 갈등이죠. 이제 지금 예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이 대주주였을 때 전문 경영인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빚어지면서 결국 이제 쫓아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자기가 당한 것들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이번에 다툼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 그동안 그렇게 이 어떤 동지라 그러고 자주 해왔던 분들이 왜 만나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보면 SNS로 싸웁니다. 그 아주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우리가 알고 싶지도 않는 문제까지 참 이 와중에 정말 안 그래도 국민들이 정말 이 모든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런 당내에 어떤 뭐 뭘 요청을 했는데 내가 거절을 했고 이런 문제를 왜 SNS 통해 다 알아야 됩니까? 그러게요. 좀 제발 만나서 그냥 좀 이야기 좀 하세요. 예. 서로 방송을 통해서 여론전을 펼치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면 좀 더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는 다음 북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김정은 외치며 자폭 시도. 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죠. 이 생포했는데 이 두 사람을 신문하는 장면이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대로 싸우는 거 알고 있었지? 몰랐어? 그러면 여기 지휘관들 모자는 뭐라고 그랬어?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지금 너 어디 있는지 알아? 예, 김금혁 보좌관 나오셨어요? 네. 자, 지휘관들은 뭐라고 했어? 북한에서 뭐라고 했어? 본인은 훈련인 줄 알고 러시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살고 싶다는 얘기도 했고요. 와,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병사 2명을 생포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도 생포했다고 알려진 바가 있었지만 그 생포 당한 병사들의 부상 상태가 심해서 우리가 그들이 모두 이제 사망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과 또 이제 공수부대가 연합작전을 통해서 북한군 병사 2명을 어떻게 보면은 경미한 부상을 입힌 채로 이제 체포를 한 것이고요. 또 그 2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에 응하면서 현재 북한군의 상황 그리고 북한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러시아에 파병이 되었는지 그리고 파병당한 병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명령을 받고 그곳에 오게 됐는지 속속들이 지금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실체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물론 저희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파병당한 병사들의 가족들조차도 이 파병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파병당한 병사들조차도 본인들이 어디에 가서 누구랑 싸우는지 몰랐다라는 점입니다. 저 병사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군은 전혀 명분 없는 전쟁에 어떻게 보면 이 북한군 병사들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전쟁에 강제로 동원시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의 어떤 그 사기 충전을 위해서 아예 전장을 알리지 않고 그냥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속이고 데리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북한 병사의 증언 또 있습니다. 여기도 충격적입니다. 하나 더 들어보시죠. 그러면 전선에는 1월 그 3일부터만 있었던 거야? 3일 나가서 옆에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거기 난강원에 숨어 있다가 5일날 부상도 하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크라이나 사람들 맞죠? 우크라이나 괜찮은 거 같아? 여긴 좋아. 여기서 살고 있어. 집에는 안 보내주겠지? 집에 가고 싶어? 가라면 가는. 가라면 갈 거고 우크라이나 남으라고 하면 남을 거고. 아, 참 안타깝습니다. 고향에도 가지 못하는 저 신세. 참 보면요, 북한에서 그랬다더군요. 가족들 사이에서는 저 병사들을 노예병, 대포밥은 뭡니까? 대포밥이라는 것은 결국은 좀 설명드리기가 좀 잔인한 단어긴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요. 대포를 맞아서 즉 어떻게 보면은 대포를 맞게 되면은 굉장히 무력해지지 않습니까? 또 신체가 여러 조각가 나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을 뜻해서 총알바지란 얘기군요. 그렇죠. 총알바지라는 뜻으로 순화시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 근데 이게 보니까요. 북한 당국이 뭐 저기 가면서 뭐 돈을 그때 우리가 270만 원인가? 준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약속도 안 지키고 메모장을 보면 메모장이 굉장히 충격적이더군요. 지금 벌써 북한군이 3천여 명 사상했고 그런데 우리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생포 전에 자폭, 자결 이거를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북한군은 북한에 있을 때부터 주로 교육받기를 적군에게 체포돼서 생포가 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교육을 하거든요. 실제 우리가 전장에서는 어떤 싸울 수 없는 그런 불능 상태가 되면은 항복을 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군사적인 그런 전투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항복한 프로들에 대해서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그들의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보장해주는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병사들에게 제네바 협약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요. 김씨 일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사로잡힐 위험에 처하면 김일성 장군, 김정일 장군, 김정은 장군 만세를 외치며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항상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세뇌받은 병사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 체포당하게 되면 자신의 어떤 명예가 더럽혀진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폭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면 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르거든요. 그렇겠죠. 뭐 혹여라도 신문 과정에서 북한에게 불리한 말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피해를 받을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저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참 잔인한 북한 김정은 정권입니다. 돌격전술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절대 더 이상은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나훈아 씨 발언에 국민들 속이 뻥 뚫린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자,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예, 정말 그렇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엉망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왜 국민에게 불안과 걱정만 주는가? 이것도 관련해서 나훈아 씨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댓글, 카톡은 우리 개인정보인데 누가 무슨 권리로 검열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댓글은요. 국민의 회초리 맛을 봐야 여야 모두 정신 차리겠느냐 이렇게 정치권에 따끔한 일침을 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10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이현정님. 지금 LA 산불이 굉장히 일주일째 타고 있는데 그렇죠. 진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무슨 원인이었는지 했는데 미국에서 언론에서 이게 새해맞이 불꽃놀이에 불꽃이 튀어올 가능성을 제기했더군요. 이게 이제 LA 지역하고 캘리포니아 지역이 굉장히 메마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이런 산불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의 어떤 발화가 있더라도 불이 갑자기 이제 퍼지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물이 지금 거의 고갈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데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당시에 보면 팰리세이즈라는 지역에서 이 폭죽놀이가 있었는데 그 잔불이 남아 있어서 그 잔불이 이제 상당히 남아 있다가 이 바람을 타고서 확산됐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지금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워낙 이제 숲도 많고 메마른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하나의 딱 트리거가 생기면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원래도 비가 안 왔는데 최근에는 정말 비가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폭죽놀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참 그동안 이쪽 지역이 계속적으로 산불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폭죽놀이가 상당히 중요한 트리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근데 물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지금 소화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는데 비가 안 왔으니까 바닷물을 들이붓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저게 가능해요?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부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다 보니까 불은 꺼야 되고 제한적으로 바닷물, 태평양에 있는 바닷물을 떠와서 지금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정말 최후의 수단입니다. 바닷물을 쓴다는 건. 왜냐하면 바닷물은 염분이 들어있잖아요. 이 염분이 뿌려졌을 경우에 토양이 오염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금속 물질들은 염분이 닿게 되면 또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이 나더라도 뭐 바닷물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지금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냐, 최후의 저지선까지도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불을 끌 사람이 없어서 지금 죄수까지 투입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당 16,000원을 주고 과연 죄수까지 저기다 투입하는 게 맞느냐, 이런 또 비판 여론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불이 좀 빨리 꺼져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자, 저희 뉴스에 외교가겠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호처 간부의 대기 발령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최고위급 경찰에게 관저 정보를 넘겼기 때문에 대기 발령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이에서 단독 보도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탑10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